보궐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이 TK를 싹쓸이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남, 사실상 PK 쪽은 거의 또 민주당이 싹쓸이했더라고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조금 선전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전국 30곳에서 있었던 재보선 결과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친박 핵심 중에 하나였던 김재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이렇게 4개 시군이 합쳐진 곳.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택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쪽 투표율이 재보선 사상 거의 최고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보선 치고는 엄청나게 열기가 있었던 거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어떤 TK 계열에서의 아직까지의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 이게 그 민심이 살아 있었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저는 섬찟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가 말한 대로 샤이 보수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민주당 꺾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에 들어가면 기존의 득표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원래 그쪽 지역은 좀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한국당의 우세를 예상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겨버린 것도 이겨버린 거지만 2위가 무소속이더라고. 3위도 못한 거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네. 지역 내에서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당을 떠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투표율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적극 지지층이냐 아니냐 젊은 층이 많이 참가했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저는 안철수라고 봐요. 자기 자신의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구도로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선전하고요. PK만 가져와도 선거는 이기는 선거예요. 근데 거기서 TK가 한국당이 그렇게 몰락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뺏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의 구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두 당이 모두 공천을 해서 경쟁한 곳이 전부 9개예요. 9곳. 거기서 양당 간의 승부만을 계산을 해보면 7대2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9개 중에. 그리고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우세,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절대적인 우세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 당시 국민의당에 지지했던 것만큼 이제 민심은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증빙이 된 거고요. 특히 주승용 그 원내 중진의 지역구에서까지 이번에 선거에서 패퇴를 한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호남에서의 일종의 후퇴를 자인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TK 지역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탄기국 집회와 박사모 집회, 그다음에 박근혜의 범죄 사실 부인, 그리고 모략을 통해서 어쨌든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TK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 정당으로서의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TK는 사실상 전국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씨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지역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탄기국 집회가 그 힘을 발휘한. 그래서 TK는 적어도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가 가장 살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강세가 없어. 그렇죠. TK에서도 프리미엄이 없어. 그리고 PK에서는 사실 몰락하다시피 해. 그래서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 거기서만 뭔가를 획득하는 상태로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는 정말 사실상 휴식조각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홍준표는 지금 현재 기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써서 지역주의적인 선거였다,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국민의당은 논평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호남 지역 안에서 최고 지지율이 38%밖에 안 나왔거든. 당선자 냈던 데서도. 그러니까
60-70% 이상 호남에서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철수의 자신감이 없어졌으니까 안철수는 지금 텃밭도 털리고 새롭게 들어가려는 시장 안에서도 완전히 존재감 없는 상황으로 밀려나 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딱하게 느껴지는 거 하나는 TK는 그냥 TK구나. 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뭐가 세상이 뒤집어지건 어쨌건 간에 자신들의 그것을 뭐 정확히 영패기득권이라고 해야 될는지 뭐라고 해야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신들의 그 공고한 세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거는 확실한 느낌은 오더라고요. 제일 곤란한 거는 유승민 후보일 것 같아요. 이제 유승민의 그 존재감, 바른정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이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대로라고 하면 대선 완주는 의미가 없다. 소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아니면 느낌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후보를 바꿔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디하고 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빨리 접자라는 의견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이렇게 봐요. 이번 선거가 투표율도 낮고 뭐 등등의 이유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연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빠져나온 바른정당의 세가 실제로 뭐 대선 후보가 약하다거나 어떤 구도상에 유승민이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서 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승민의 세가 약해지거나 사실상 소멸하는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홍준표의 입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겠죠. 근데 홍준표의 입지가 올라가면 안철수 입지가 또 떨어져요. 그렇겠죠. 박스권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강점이 돼버린 상황. 안 빠지잖아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안 빠진 상황에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안철수의 표를 홍준표가 잡아먹는 형태의 선거가 된다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홍준표의 전략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보면 탄핵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기국이 했던 말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신네들이 박근혜를 찍은 게 부끄럽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줄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할 때는 욕을 좀 처먹고 있습니다. 저도. 야 무슨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여론조사가 홍준표 지지율이 10%도 안 나오는 세상에 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홍준표가 노리고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보선에서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여주면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안철수와 문재인의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가면 홍준표가 30%대의 득표로도 이길 거라는 전략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셨지만요.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의 지지율이 10% 미만이잖아요. 지금 한 7, 8%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득표를 올린 것들을 보면 30% 정도에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내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홍준표의 프레임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를 같이 묶어가지고 저것들은 민주당 1, 2분대다. 1, 2중대. 좌파 1, 2중대다. 그리고 좌파 세력이다라는 걸로 세트로 한꺼번에 밀고 있는 거예요. 싸잡아서 같이 까면서 자신만이 이제 우파 후보이고 저들은 다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전략은 안철수를 통해서 문재인의 표를 깎아먹은 다음에 나중에 안철수를 분해해가지고 그 표를 자기가 흡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프레임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에 알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의 그 고정적인 그 지지층이라든지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민심을 안철수 후보에게 일단 몰아주었다가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상처내고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지율 자체가 문재인에 못 돌아갈 때 내가 흡수한다라는 일종의 이런 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정권의 그 획득을 위한 프레임으로 안보를 집중적으로 지금 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재보궐선거의 효과는 문재인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어떤 효과를 끼치냐면은 안철수가 정권을 잡아도 정권 교체가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후보가 강해지면 뭔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철수에서 급격하게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쪽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해서 그냥 저는 현재 상태로만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저들이 모략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등등의 논란도 막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도 우리 방송하는 현재도 그런 논란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판이니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본 게 문재인 득표율이 한 45%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홍준표 25, 안철수 2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머지 심상정 정도가 가져가는 표. 이 재보궐선거로 사실 쫄망한 사람은 저는 안철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안철수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 프레임, 그러니까 자신들의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향세를 타깃식한 안철수의 지지율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될 거고 지금까지 안철수를 띄워올렸던 언론의 프레임이 어느 순간 홍준표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그렇겠죠. 그런 예상이 가능한 지점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준표를 띄우지는 못하고 뭔가 야권 간의 이간질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야 뭐 내가 박근혜 찍었지만 안철수를 찍어볼까 했던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돌아서게 만들려면은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싸움을 더 격렬하게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원래 찍던 사람들이 더 낫지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주일간 안철수를 띄워봤거든요. 그래서 36%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홍 후보를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지금 한 일주 띄워봐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지를 아마 언론들은 볼 거예요. 그 보수층들은 보겠죠. 그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정도 되면 제2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못 올라가면 누구 하나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다시 홍준표를 죽일 가능성이 있어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누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지금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올라가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넘버 2에서 어쨌든 양당 구도 체제로 가야 될 텐데 아까 곰 PD가 얘기한 대로 3당 체제로 굳어져 버리면 저쪽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웅신할 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더는 한 번 더 흔들어 보거나 누구를 띄워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게 팟캐스트 보니까 웃긴 게요. 안철수가 떴는데 안철수의 공약이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표 구걸하고 있는 상태야. 일제히 팟캐스트의 포문이 안철수에게 열립니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너무 약화되면 홍준표가 엄청 커버릴 수 있는 상태가 그럼요. 되면 그때는 또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상태로 계속 조절을 해가는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평론가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거에는 사실상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철렁철렁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그들이 노리는 프레임 속에 안철수 지지율은 거의 20% 미만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표를 사실상 문재인 표를 깎아먹는 상태로 가고 자기들은 온전히 예전에 박근혜가 먹었던 표의 70%좀 흡수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보수의 계산법은 안철수를 재료성 게임 안에서 문재인 후보 표를 깎아다가 홍준표 후보한테 보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잖아요. 보수에 있는 표를 안철수가 끌어다가 지금에 있는 그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 결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를 진짜 어느 정도까지 까고 어느 정도까지 밀어줘야 되는지 요거 수위 조절을 참 교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의 적은 아군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찌라시가 얘기한 보수 대집결 홍준표가 내세운 것이 그냥 내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장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3대1로 붙었어요. 또 네, 붙었는데 60대 중반의 할머니들이었는데 요즘 아줌마잖아요. 60대 중반 정도면. 근데 내가 이제 극우라고 자기는 극우가 아니라 보수래. 건전 보수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 속의 메커니즘을 파고 심리전을 지금 홍 후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럼 이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냐면 부패 청산의 대상이었고 적폐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극우 쪽으로 쏠려 있는 내 성향이 홍준표를 통해서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세탁이 되는구나. 세탁이. 이 심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심리전이 성공하면요. 누가 추락되냐면 안철수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45%에서 47, 8% 선에서 절대 흔들림 없다. 아무리 떨어져도 44%부터는 떨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폐를 청산하자는 세력들이 어디로 갈 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 차선책이라도 선택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물은 도도하게 갈 거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론의 흔들림은 1차 안철수를 잡아내는 것.
그리고 보수의 진정한 보수의 싸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가 자기들 선거 프레임대로 구기득권 세력, 무능부패 세력, 친문 친노로 방향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노무현이 이인재나 이회창을 이기는 방식으로 가려면 그렇죠. 상대 후보보다 깨끗하고 훨씬 더 참신해야 되는데 훨씬 더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변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공약도 굉장히 진보적이어야 그러니까 되고. 안희정 지사가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10%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붕 뜨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10%에서 30%로 뛰어버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 유동성이 크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지지율도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올릴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한 일주일을요, 종편이나 기타 방송에서 메인으로 띄우면 그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 띄울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희정이 띄울 때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안철수 띄울 때 보니까 패턴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기법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RDD가 깨졌다고 하는 게 한 10만 명한테 보내던 전화 접촉을 한 3만 명한테 보내서 결과치를 얻었다고 하면 이미 무슨 지지라고 답할지 아는 사람한테만 보냈다는 뜻이고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띄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대결을 이렇게 묻는다고. 내일 당장 투표가 이루어지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하는 게 정상적인데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도 호감을 느끼십니까라고 호감도도 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발표할 때는 문재인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로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찍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은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딱 있는 박근혜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안철수에게 더 표를 주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론 조작하려다가 딱 들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전략 수정해야 돼요. 당선을 목적으로 뛰면 안 되고 앞으로 연립정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서로 간에 사이가 벌어지지 말자 하고 적당히 뭉개고 가야 된다고 나는 봐. 솔직히 생각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40석으로 정권을 넣나. 그래서 좀 두려운 게 안철수의 배후에도 MB가 있고 홍준표의 배후에도 사실은 MB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MB 정권 하에서 당대표를 했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 지금 친박이 드글드글한 속을 안에서 왕초를 하고 있는 홍준표 입장은 이거 내가 지지율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이것들이 끝까지 나 안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등에 칼 꽂을 것 같은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안과 홍의 또 극적인 연대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워낙 지금 정치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니까. 어쨌든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TK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 정당으로서의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TK는 사실상 중국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씨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지역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판기국 집회가 그 힘을 발휘한. 그래서 TK는 적어도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가 가장 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강세가 없어. 그렇죠. TK에서도 프리미엄이 없어. 그리고 PK에서는 사실 몰락하다시피 해. 그래서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 거기서만 뭔가를 획득하는 상태로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는 정말 사실상 휴식조각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홍준표는 지금 현재 기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써서 뭐 지역주의적인 선거였다, 뭐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국민의당은 논평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호남 지역 안에서 최고 지지율이 38%밖에 안 나왔거든. 당선자 냈던 데서도. 그러니까 뭐 60, 70% 이상 호남에서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철수의 자신감이 없어졌으니까 안철수는 지금 텃밭도 털리고 새롭게 들어가려는 시장 안에서도 완전히 존재감 없는 상황으로 밀려나 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딱하게 느껴지는 거 하나는 TK는 그냥 보궐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이 TK를 싹쓸이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남, 사실상 PK 쪽은 거의 또 민주당이 싹쓸이 했더라고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조금 선전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전국 30곳에서 있었던 재보선 결과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친박 핵심 중에 하나였던 김재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상주, 의성, 군위, 네. 청송 이렇게 4개 시군이 합쳐진 곳.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택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쪽 투표율이 재보선 사상 거의 최고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보선치고는 엄청나게 열기가 있었던 거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어떤 TK 계열에서의 아직까지의 뭐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 이게 그 민심이 살아 있었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저는 섬찟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가 말한 대로 샤이 보수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민주당 꺾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에 들어가면 기존의 득표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원래 그쪽 지역은 좀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한국당의 우세를 예상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겨버린 것도 이겨버린 거지만 2위가 무소속이더라고. 3위도 못한 거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전제를 하고 가야 돼. 형태의 선거가 된다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홍준표의 전략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보면 탄핵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기국이 했던 말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신네들이 박근혜를 찍은 게 부끄럽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줄 거야. 부끄러울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할 때는 욕을 좀 처먹고 있습니다. 저도. 야, 무슨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여론조사가 홍준표 지지율이 10%도 안 나오는 세상에 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홍준표가 노리고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보선에서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여주면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안철수와 문재인의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가면 홍준표가 30%대의 득표로도 이길 거라는 전략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셨지만요.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의 지지율이 10% 미만이잖아요. 지금 한 7, 8%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득표를 올린 것들을 보면 30% 정도에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내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홍준표의 프레임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를 같이 묶어가지고 저것들은 민주당 1, 2분대다. 1, 2중대. 좌파 1, 2중대다. 그리고 좌파 세력이다. 라는 걸로 세트로 한꺼번에 밀고 있는 거예요. 싸잡아서 같이 까면서 자신만이 이제 우파 후보이고 저들은 다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전략은 안철수를 통해서 문재인의 표를 깎아먹은 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당을 떠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투표율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적극 지지층이냐 아니냐 뭐 젊은 층이 많이 참가했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저는 안철수라고 봐요. 자기 자신의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구도로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선전하고요. PK만 가져와도 선거는 이기는 선거예요. 근데 거기서 TK가 한국당이 그렇게 몰락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뺏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의 구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두 당이 모두 공천을 해서 경쟁한 곳이 전부 9개예요. 9곳. 거기서 양당 간의 승부만을 계산을 해보면 7대2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9개 중에. 그리고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우세,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절대적인 우세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 당시 국민의당에 지지했던 것만큼 이제 민심은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증빙이 된 거고요. 특히 주승용 그 원내 중진의 지역구에서까지 이번에 선거에서 패퇴를 한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호남에서의 일종의 후퇴를 자인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TK 지역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탄기국 집회와 박사모 집회, 그다음에 박근혜의 범죄 사실 부인, 그리고 모략을 통해서 TK구나. 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뭐가 세상이 뒤집어지건 어쨌건 간에 자신들의 그것을 뭐 정확히
영패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는지 뭐라고 해야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신들의 그 공고한 세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는 확실한 느낌은 오더라고요. 제일 곤란한 거는 유승민 후보일 것 같아요. 이제 유승민의 그 존재감, 바른정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이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대로라고 하면 대선 완주는 의미가 없다. 소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아니면 느낌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든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후보를 바꿔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디하고 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빨리 접자라는 의견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봐요. 이번 선거가 투표율도 낮고 뭐 등등의 이유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연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빠져나온 바른정당의 새가 실제로 뭐 대선 후보가 약하다거나 어떤 구도상에 유승민이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서 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승민의 새가 약해지거나 사실상 소멸하는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홍준표의 입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겠죠. 근데 홍준표의 입지가 올라가면 안철수 입지가 또 떨어져요. 그렇겠죠. 박스권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강점이 돼버린 상황. 안 빠지잖아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안 빠진 상황에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안철수의 표를 홍준표가 잡아먹